삼성전자가 그렸어야 할 미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3E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것만 가지고 삼성이 과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느냐라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서 삼성의 강점, 패스트 팔로워, 고객님이 뭘 고민하실지 몰라갖고 다 준비했어요. 미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미래로 이제 가는 과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발을 할 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쪽으로 개발을 해서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내면서 이제 그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고 한번 가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전에 아까 한미반도체 그거 왜 엇갈리게 나왔는지 그게 이제 취재를 한 기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전에도 한번 제가 HBM 관련해서 이런 유의 보도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로이터에서 뭐 통과됐네만 했을 때요. 됐네만 그리고 이번에도 그 얘기 나오길래 좀 분위기 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이게 품질 테스트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 보듯이 이게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너 1년 있다 시험 보러 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하는 그런 스펙이 있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넣었다가 그럼 이런 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좀 보완해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듣는 기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은 품질 테스트에 떨어졌다. 라고 하고서 그러면 이제 고쳐갖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아직 품질 테스트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거는 아직 못 들어갔다는 얘기구나 라고 정도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도로 나올 때는 이제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에 탈락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저 어떤 일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그런 보도 때문에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도 품질 테스트 탈락 그러면 뭐 좀 길어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폭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네요.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접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딱 뉴스 나오면 그 다음날 사러 사람들이 한쪽 팔거나 한쪽은 사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내가 늦잖아. 그러니까 막 사는 쪽, 그러니까 좋은 쪽의 뉴스가 나온 데 쪽을 딱 보다가 오전 10시 뭐 이렇게 가격이 막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숏을 치는 거지. 왜냐면 다시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테니까. 공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내년 3월부터 할게요. 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삼성전자 관련해서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시다가 시간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는 거죠? 뭐 지난번에 뭐 랩하냐고 뭐 그런. 지난번 내용 30초 내로 살짝만 요약하자면 그냥 뭐 삼성전자 위기로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요약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못했던 얘기가 그 중국 얘기 조금 못해가지고 정표님께서 마저 중국이 하라고. 막 지금 반도체 따라오고 있는 거. 그 얘기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회사 분위기라는 게 그러니까 뭐를 회사 분위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연말에 있을 어떤 변화에 대한 그 뭐 인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이 사기가 그 전에 제가 6개월 전에 나왔을 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주가 떨어진 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돼 보니까 경영진들도 훨씬 더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냥 뭐 삼성이 뭐 잘못했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도 좀 지겹고 그저 어차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도 삼성전자 위기론 많이 방송해 보셨죠? 그렇죠. 그럼 결론 다 그거죠. 뭐 인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답은 결국은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밖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고.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가
그렸어야 할 미래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타겟으로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HBM3E 넣는 거는 기본이고, 그럼 그 이후에 네. 어떤 부분들이 펼쳐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원래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네. 그 미래로 이제 가는 과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개발을 할 때 이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쪽으로 개발을 해서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내면서 이제 그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CXMT의 생산 능력이 뭐 2022년에 4만 장에서 지금 현재 월 16만 장으로 늘고 내년이 뭐 한 20만 장 될 거다. 어디 생산 능력이요? CXMT. CXMT? CXMT 창신 메모리. 창신 메모리. 네, 중국의 창신 메모리. 네. 그럼 뭐 중국 거 누가 쓰냐 그랬지만 중국 거를 중국 사람들이 씁니다. 네. 그리고 중국 시장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의 레거시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의 웨이퍼, 이거 노무라 증권 거를 제가 좀 따왔는데 요 정도 차지하다가 점점 늘어가고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어요. 비중이. 어디에요, 저게? 중국 웨이퍼 비중. 아, 글로벌 디램 가운데 중국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예. 네. 그럼 여기서 지금 한 15%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의 대부분을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었고, 이거는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약간의 점유율만 뺏기고 약간의 공급 과잉만 일어나도 가격이 엄청나게 출렁거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걸 냅두면 거의 20% 넘어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지금 전제 조건으로 돼 있냐면은 디램에서도 이제 EUV 공정 넘어가고 이제 선단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비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에서 장비를 통제할 경우와 통제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안 하면 거의 한 25%까지도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가시 시장에서 뭐 가격으로 뭘 승부해가지고 보겠다. 이거는 이제 거의 쉽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의외로 제가 그때 봤던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내년 초부터도 꽤 그 샤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오포, 비보 이쪽에 창신 메모리가 지금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네. 그게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거기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HBM 얘기를 좀 드리게 되면은 어제 GD넷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제가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좀 못 드리다가 네. 이제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이렇게 콕콕 찍어서 강조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HBM이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게 지금 같이 보시는 게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그 디램 노드예요. 네.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앞서 가다가 여기서 10나노 X1, X급에서까지 앞서 가다가 20년에 10나노급 1G 공정. 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면은 디램은 선단 공정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체는 뭐 3나노, 4나노, 5나노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디램 공정은 그렇게까지 내려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막 땅도 파고 이제 뭐 캐파시티도 넣고 막 네네. 그래가지고 좀 어려우다 보니까 10나노급이면은 이제 10나노에서 20나노 사이를 이렇게 XYG, ABC 뭐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 근데 이 중간 어딘가에서 이게 뭐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정보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 어딘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발열이 조금 발생하고 네. 어느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허용 오차가 조금 더 나오고 뭐 요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냥 넘어갔던 얘기들이 좀 들렸어요. 크게 쓸 때는 큰 문제는 보이지 않은데. 그냥 디램 하나하나 네, 쓸 때는 네. 그냥 그 정도는 뭐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위에서 기술적인 네.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쉽지 않은데요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런 사람들의 보고서들은 다 사라지고 뭐 됩니다라는 보고서들만 올라가고 뭐 기술 전문가들을 누구 써야 될까라고 봤을 때 오히려 좀 진짜 전문가의 얘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위해서 또 채택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게 이거는 메모리와의 설계와 공정을 같이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계가 틀렸냐 공정이 틀렸냐 이거 엄청난 싸움입니다. 근데 그 양쪽에서는 제가 틀린 거 아닌데요라는 보고서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그거를 또 분류해낼 수 있는 굉장히 그 인사이트
지식들과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또 뭔 일이 생기냐면은 장비가 EUV 장비로 바뀌어요. 네. EUV 장비로 바뀌면 그 전에 DLF, 뭐 ARF 이런 거 쓰다가 EUV로 바뀌게 되면은 또 이제 EUV라는 장비에 맞춰서 또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또 요 시점이 뭐랑 또 맞물리냐면은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해서 2030년 계획을 세워서 TSMC를 2030년까지 제격했다는 그런 목표를 발표를 하면서 네. 이쪽에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도 인력이 많이 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디램 파운드리에서도 지금 EUV 장비 처음 쓰는 거 지금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 LSI 쪽에 파운드리에 쪽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슬슬 넘어갔던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조금 더 불거지고 HBM 그 처음에 안 된다 그랬을 때도 이해가 좀 있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또 어떤 분위기가 묻었냐면은 디램의 업사이클이 묻었습니다. 네. 디램이 그게 잘 좋아지니까. 팔리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네. 여기서 좀 안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또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HBM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그 전에 HBM 통과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냐라는 네. 말씀을 드렸던 건 지난번에 그 송명섭 위원, 이거 출처 표기를 안 했네. 그 송명섭 위원님 보고서에서 네. 따온 거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2024년에 HBM 수요가 8.8억 기가비트인데 다른 시장 조사 기관은 14억 기가비트다. 송명섭 위원이 약간 보수적으로 잡으신 네. 겁니다. 2025년에 18.8억 기가비트로 113% 증가한다. 엄청난 증가율이죠. 네. 그럼 공급단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 2024년에는 16.6억 기가비트인데 2025년에는 36.1억 기가비트가 공급이 된다는 네. 거예요. 정보님 숫자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게 엄청 수요는 18.8인데 네. 공급이 36.1이라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엄청 많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3E가 된다고 해도 이게 뭐 하이닉스가 먹은 것만큼 엄청나게 많이 먹지 못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좀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네.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는 삼성이 지금 당장 처해 있는 문제는 3E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것만 가지고 삼성이 과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느냐라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럼 미래가 뭔데? 네. 그러면은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럼 여기 되게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서 삼성의 강점 그 패스트 팔로워 네. 그러니까 고객님이 뭘 고민하실지 몰라갖고 다 준비했어요. 그게 또 삼성의 강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사이트하게 딱 잡아서 이거다 싶으면 거기 또 저력을 또 쏟아붓는 그게 삼성의 저력이니까 일단은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S급 인재가 일을 하게 하자. 거기서 영입만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좀 진짜 그 전문가들이 요즘에 그 삼성은 계속적으로 뭐 외국의 그 주요한 영입 인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찾아보시면은 영재를 영입했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은 그분이 거기서 뭐 하고 있다는 기사는 한 줄도 안 나오고 가끔 그분들 퇴사할 때만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진대재, 황창규, 권우현 우리가 기억하는 삼성의 주요 인사들 다 외국에서 영입한 인사들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전문가를 불러와도 일을 안 준다. 일을 왜 안 줘?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대 일을 안 줘요? 그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충성스럽고 네. 그 위에 내용도 잘 맞추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새로 온 사람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뭐 사람도 주고 자원도 주고 해야 네. 그래야 일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조직의 문제인 거군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가 삼성에 대해서 뭘 한다고 뭐 한다거나 아니, 저 사람 뭐 뜬구름 잡는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올려버리면은 그분들이 내가 여기서 할 게 없구나. 네. 그러면 이번 그 정해진 임기까지 뭐 어쨌든 비싼 돈 받아서 왔으니까 요거하고 이제 어디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그 전영현 부회장이 얘기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원론적인 얘기니까 그냥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뭔 판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진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디램이 커머디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디램은 커머디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디램은 커머디티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텔을 중심으로 한 CPU 진영과 그 CPU의 무어의 법칙에 따른 발전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CPU가 정해주는 표준 밑으로 누구나 다 그 표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커뮤니티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럼 CPU가 어느 정도로 많이 빨리 발전을 했냐면 그 전에는 뭐 이런저런 부품들 뭐 그래픽 카드도 있고 뭐 영상 카드도 있고 뭐 사운드 카드도 있고 옛날에 사운드 카드 같은 거 다 있었잖아요. 아. 사운드 카드 있었죠. 따로 있었죠. 네. 사운드 카드 이름이 소리 뭐가 있었는데 옛날에 사운드 카드. 네. 그러니까 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운드텍? 어쨌든 뭐 있었는데 네. 그 CPU의 성능이 점점 발전하니까 네. 그런 별도의 부품들을 뭐하러 거기서 처리하냐? CPU가 처리할 게 그러면서 모든 컴퓨팅이 CPU를 중심으로 일어났을 때 네. 그 CPU를 지배했던 인텔이 정해줬던 표준대로 한 개 커머디티일 뿐이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CPU에서 AI 반도체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동안 커머디티라고 생각했던 그 커머디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소리 맞아요. 소리. 옥소리. 맞아. 사운드 카드 이름이 옥소리였어. 집에 노래방 가정 노래방이라 그래 마이크도 하고 옥소리 있었어. 그 옥소리가 옥소리? 박철 마누라 옥소리님. 그분이 아니고 네. 독소리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왔는데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돼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CPU의 무어의 법칙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컴퓨팅을 지배하던 게 CPU가 아니라 AI 반도체, GPU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가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부품들은 아예 생태계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에 있는 레가시가 아무것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CPU가 뭐 할 일이 있냐는 얘기까지 나와요. CPU가 성능 좋은 CPU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CPU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했고 예. CPU를 살짝 도와주는 메모리들이 몇 개가 들어가니까 CPU의 개수만큼 거기다 곱하기 메모리 개수 딱 해서 그만큼의 커머디티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이 메모리 자체가 GPU와 통신을 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 이건 커머니티가 아니라 그냥 세트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D램이 이 GPU에 맞추지 못하면 예를 들어 이게 GPU이 엔비디아 거가 될 수도 있고 AMD 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거 맞추지 못하면 아예 살아남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가 메모리 정도가 아니라 CPU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CPU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CPU가 지금 역할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좋은 CPU가 필요했는데 할 일이 없다. 중요한 역할을 GPU가 하니까 야 그러면 CPU 너는 네 할 일만 하는 CPU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CPU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GPU가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럼 AI 반도체가 중심으로 돼 있는 그런 표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들이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엔비디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B200이잖아요. 이 GPU 두 네. 장에다가 메모리를 붙여놓은 건데 네. 그러면 요게 GPU만 가지고 GPU냐라는 게 아니고 GPU하고 이 메모리가 붙어 있어야 하나의 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라 그러면 그냥 반도체 하나를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이거 두 개가 붙어 있어야 하나의 칩이 되는 거고 두 개가 붙으려면은 이 메모리는 그냥 시장에서 파는 메모리를 갖다 낀 게 아니에요. 네. 엄격한 프로토콜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속도를 수용할 수 있는 메모리 컨트롤러들이 다 붙어 있는 네. 요 세트 하나가 반도체예요. 맞춤형인 거죠, 맞춤형. 완전 맞춤형. 네. 그럼 거기다가 또 이거를 이렇게 서버에다가 넣을 때는 이렇게 바꿔놓는데 서버셋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서버셋이 들어가면 여기에 B200에 두 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그레이스 CPU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 그레이스 CPU는 GPU에 최적화된 CPU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CPU가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텔이나 AMD에서 사는 CPU를 갖다 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렇게 맞춰져 있는 CPU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연결하는 그 NVLink라는 통신 표준도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36장을 위로 쌓으면 요게 두 장이니까 36장을 쌓으면 72장이 되잖아요. 네. 그게 GB200 NVL72라는 서버예요. 그럼 요 서버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겠죠. 네. 그럼 요 서버에 맞는 냉각 시스템들도 엔비디아가 다 기획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럼 요 서버를 어디서 만들기로 했냐? 폭스콘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서버를 만들던 수많은 회사들, 냉각기 회사들, CPU 회사, 통신칩 회사 다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엔비디아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리는 그림에서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최소한
이 통신 표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인 통신 표준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 게 UA링크라는 진영이고 여기는 뭐 시스코, 브로드컴, AMD, 구글, HP, 엔터프라이즈, 인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왜 다 붙어 있냐? 만약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런 세상에 오면은 이 업체들은 할 일이 없어져요. 네.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통신 표준이라도 좀 맞춰서 각자 할 수 있는 건 하자라는 것 때문에 이거 UA 링크를 만들고 있는 거고 여기가 얼마나 감정적이냐면 이거 HP의 보도 자료를 그냥 그 구글 번역으로 돌린 거예요. 네. 그래서 개방형 표준 이거 이를 엔비디아가 아님으로 읽으면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HP 보도 자료에 나온 말이에요. 네. 와. 개방형 표준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아니라고 읽으면 된다라고 네.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반 엔비디아를 지금 거의 공식화한 거네요. 예, 그리고 벌써 53분이야. 이게 쿠다 소프트웨어까지 하는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봐주시면 좋으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하고 인프라 소프트웨어라는 쿠다가 엔비디아가 다 하고 있는데 네. 이 반도체가 너무 무거워요. 엔비디아 반도체가.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비용과 전기와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들은 인프라 소프트웨어 정도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있어요. 네. 오픈 AI, 구글, 쿠다 여기 돼 있는 거고 미래로 가게 되면은 인프라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오픈 소스화가 된다. 그러면 반도체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만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뭘 해야 되는가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직접 메모리를 만들든지 네. 아니면은 메모리 파운드리 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네이버하고 협력한 마치 포기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좀 아쉬운 게 AI 반도체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진짜 그 옴니아 만들면서 쓰레기 소리 들으면서도 네. 그 옴니아 만들면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게 마치 포기하면서 뭐 AI 반도체 좀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생태계가 재구성되고 있는데 그런 대응이 잘 안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만들지 않을 거면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메모리를 만들어서 팔았던 건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AI 반도체 회사가 이런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문을 넣으면은 네. 그런 메모리를 파운드리처럼 만들어주는 거를 메모리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써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커머디티하고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규격화된 상품 아니고. 네. 과연 이게 이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는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파운드리에 가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설계의 메모리가 필요해라고 주문하면 네.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메모리 파운드리 얘기도 있고 네. 파운드리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네, 시간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얘기 2분, 1분, 1분 안 될 것 같은데. 30초. 30초. 요새 공간지능이란 개념도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AI의 아예 먼 미래 아니라 지금 당장의 얘기기도 한데 네.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월드랩스라는 그 AI 회사를 만들었는데 4개월 만에 10억 달러, 1조 4천억짜리 유니콘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언어 모델은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 기반의 언어들을 가지고 지금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보는 그 시각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네. 개념의 월드 모델, 공간지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우리가 봤었던 아닙니다. 시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 힘들다. 아니죠. 이런 미래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아니 지금 반 엔비디아의 수요가 엄청나다. 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비집고 들어갈 구멍 분명히 있다. 희망 보인다. 아니 희망 보인다는 아니고 그 3, 4년 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네.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맺든지 네. 아니면 거기서 자기가 먼저 치고 나서 반 엔비디아 진영의 선봉장이 되든지 네. 뭐 공간지능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나 이런 건 삼성전자가 풀스택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는 선택을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네. 거죠. 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못 지켰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